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우리 곁에 조용히 숨겨져 있던 과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용히 숨겨져 있다고요? 아, 혹시 우리 지구에 몰래 숨어 살고 있는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면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미스터리라도 풀린 건가? 이것도 아니라면 저 하늘이나 바닷속에 숨겨진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오, 거의 근접했어요. 한 번 연료를 주입하면 몇 달이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밀성의 최강자입니다. 아하하하, 그건 제가 또 알죠. 제가 과학 천재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죠. 에이펙 이후에 아주 가장 핫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영어로는 Nuclear Powered Submarine, 핵 추진 잠수함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가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는 직접 설계하고 건조까지 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핵 추진 잠수함 쪽은 넘지 못할 벽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30여 년 이어져 온 수건 사업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았어! 자, 우리나라 최초의 핵 추진 잠수함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우, 궁금하다, 궁금해. 핵추진 잠수함의 확보는 우리 군의 전략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원자력 기술로 충분히 국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가능합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 최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잠수함협회 협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실무에서는 1번 잠수함인 소년일함 함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잠수함을 연구하고 잠수함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설계 그리고 안전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수출한 원전인 APR 1400 기술 개발에도 예전에 같이 참여한 적이 있고 요즘은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 참여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반갑습니다. 분 오늘 오실 때 잠수함 타고 오신 거죠? 뭐 한 척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네. 아니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잠수함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넥타이가 좀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면 무늬가 노란 게 물고기인가 했는데 잠수함. 오, 진짜 잠수함이네요? 잠수함이네. 네. 저는 잠수함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잠수함 사랑이 대단하신지 이제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 10월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언급되면서 아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요,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여기에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서 한국과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 소식은요, 방위 산업계의 빅 이슈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전략적 자율성 또 기술 주권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궁금했던 게요. 사실 우리 군이 뭐 말씀하신 손원 1급 또 도산 안창호급 같은 다양한 디젤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 추진 잠수함까지 꼭 확보를 해야 될까?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 이유가 뭘까?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면요. 부부가 살 때는 작은 차가 있으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딸이 있고 손자가 있고 부모님 모시고 또 시골에서 쌀도 가져와야 되고 네. 이러면 큰 차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해군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해군이 커졌습니다. 우리 디젤 잠수함은 좁은 해역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적합한 잠수함이에요. 핵 추진 잠수함은 멀리 가서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이거든요. 네네. 이제 우리 해군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오랫동안 작전해야 될 소요가 많다 보니까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아, 이해가 됐어요. 자동차에 비유해 주시니까 네네. 역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기사를 봤더니 말이죠. 30년 만에 이루어진 염원이다. 그야말로 수건 사업이 해결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지 못한 좀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는 안 팔아서 못 산 거고요. 안 팔아서.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해결료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야 잠수함이 참 좋은 잠수함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고농축 우라늄은 사실 핵무기로 바로 쓸 수가 있는 우라늄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무기급 우라늄을 어디서 우리가 구할 방법도 우리가 만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참 갖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가지지 못했던 어떤 그런 꿈의 무기, 체계 이런 게 됐죠. 실제로 핵연료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미국과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핵무기 비확산 관련된 것도 다 지켜야 되고 네. 또 그걸 팔 당사자인 공급할 당사자인 미국과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이제 어떤 정치적인 협의의 물꼬가 이제 트였다. 트였다. 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건뭐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미국에도 뭐 이득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결정을 그렇죠. 했을 거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한미 양국에 어떤 전략적 변화가 생길까요? 미국에서 핵연료를 우리나라에 공급하겠다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먼 바다에서 같이 작전하자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함께 또 우방국과 함께 먼 바다에서 작전을 하면 국제 안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고 한미 동맹에도 큰 발전이 있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윈윈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어쨌든 승인을 해줬습니다만은 어디에서 건조를 하느냐 이 장소에 대한 논란이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라.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다. 국내 조선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이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 건조 국가를 둘러싼 논쟁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이 핵연료는 핵무기를 만들 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제 품목입니다.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미국이 이 연료를 어떻게든 우리에게 해결해 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연료를 배에 실어서 우리나라에 바로 보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핵을 이미 가지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있죠. 이 나라들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배를 만들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해서 미국은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현재 미국 조선소들이 군함을 짓고 또 잠수함을 짓고 하는데 기술도 낙후되고 인력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또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과 연계해서 미국 내에서 우리 잠수함을 만들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워낙에 큰 이슈가 돼서 제가 핵추진 잠수함 관련된 뉴스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네. 대부분 보면은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항상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고농축과 저농축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우라늄 중에 235가 있고 238이 있는데 235가 연료입니다.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연계에서는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비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줘. 20%, 50%, 90% 이상 이렇게 올리면은 90% 넘어가면은 무기급 고농축이 되는 거고요. 20%만 넘어가도 이건 고농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나 중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전홍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핵무기에 관해서 비확산 체계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무기도 운영하는 그런 뭐 전략을 취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고농축 우라늄이 잠수함에서는 좀 더 적합합니다. 농도가 높은 고농축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수함 수명이 한 30년이라면 30년 동안 교체를 안 하고 쭉 쓸 수가 있는 와, 거죠. 그 정도예요. 근데 전홍축이면 아마 한 두세 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연탄 갈듯이 이렇게 쉽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사실 잠수함을 거의 갈라야 됩니다. 토막을 내서 토막재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교체를 하려면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이제 필요하죠. 교체만 2, 3년. 잠수함이라는 그 좁은 공간에 얼기설기 다 섞여 있는 그 구조를 헤집고 연료만 빼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생선 토막 내듯이 토막 내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네. 일이 아니네요. 네. 자, 국가 안보의 핵심 전력으로 손꼽히는 잠수함. 일반 함정과 달리 깊은 심해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구조도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단 한 줄기의 빛도 새어나오지 않도록 설계된 밀폐 구조부터 또 음파로 적을 탐지하는 정교한 체계까지 그 속에는 수많은 첨단 기술력이 집약돼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곧 지배하지. 그렇다면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규환 씨 거기서 뭐 하세요? 얼른 내려오세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닙니다. 예,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규환 씨 오늘 근데 선글라스 끼고 아주 멋져 보입니다. 오늘 잠수함을 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멋을 부려봤습니다. 잠수함 가기 전에 옷을 좀 갈아입으셔야 돼. 아, 옷이요? 잠수함 승조원들이 착용하는 복장을 갈아입고 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필승! 필승! 1일 승조원 김기환 잠수함 탑승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복장이 아주 멋있습니다. 저 진짜 쫙 입으니까 정말 승조원이 된 느낌인데 제가 그 말씀하신 잠수함 어떻게 탑승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규환 씨가 지금 서 있는 장소가 바로 잠수함 내부입니다. 지금 이게 실제 잠수함이라고요? 모형이 아니고요? 이 잠수함은 이제 전시용으로 현재는 개조되어 있지만은 실제 1991년부터 2016년도까지 해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특수 요원들의 침투 훈련 지원이라든지 정찰 감시 임무를 수행했던 190톤짜리 돌고래급 잠수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돌고래급 잠수정이 맞겠죠. 이름이 돌고래 하니까 뭔가 좀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실제 수행했던 임무는 약간 뭐랄까요, 좀 어마무시한데요. 해군 군함 중에서 배 길이가 50m가 크면 함이라고 그럽니다. 50m가 적으면 정이라고 합니다. 종류별로 동물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 돌고래, 참수리, 거북이, 물개, 설개 이런 동물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은 귀엽지만 당시에는 어떤 은밀한 작전이라든지 또 정찰, 감시 임무 이런 임무를 수행했던 아주 중요했던 군함입니다. 혹시 이게 요즘 그 핫하다는 핵추진 잠수함 맞나요? 아쉽게도 핵추진 잠수함이 아닙니다. 이건 디젤 잠수함입니다. 네. 디젤 잠수함은 수면 가까이 혹은 수면 위까지 구상을 해서 외부로부터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실려있는 디젤 발전기를 작동시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실려있는 배터리에 충전을 시켜서 충전이 되면 물속에서는 배터리 힘으로 추진기를 회전시켜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배터리 용량 때문에 이런 디젤 잠수함은 한 15일 주기로 해서 반드시 배터리를 충전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 실려있는 우라늄이 한번 장착을 해놓으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교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핵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작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게 뭐 작전 기간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네요. 그뿐만 아니라 핵잠수함은 물속에서 속도가 디젤 잠수함보다 한 1.5배 정도 빠르고 원자로에서 누출되는 방사능을 차피하기 위한 시설까지 싣기 때문에 배가 훨씬 커지죠. 그래서 내부 공간이 훨씬 넓고 승조원들의 생활 여건은 훨씬 좋다고 봐야 되죠. 여기는 그렇게 넓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디젤 잠수함에는 보통 몇 명 정도가 생활을 하시나요? 자, 이 잠수함은 승조원이 한 14명 정도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4명이요? 너무 바글바글할 것 같은데? 좀 좁을 것 같기도 하고. 낮과 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잠수함에서 낮과 밤 구별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뭐 시계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침실에 붉은색의 홍등이 켜졌으면 이건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고 침실에
밝은색 불이 켜졌으면 이건 일어나야 할 낮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저희 군대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 취침등. 예, 그렇습니다. 승조원들은 오전 6시에 기상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상하면서 친구 정리도 하고 샤워나 세면을 하기도 하죠. 오전 7시에는 당직 근무자를 제외한 전원이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오전에는 회의나 훈련, 장비 점검 및 정비를 하고 12시에 점심 식사를 한 후에는 교육, 학습 등의 활동을 합니다. 잠수함 내부 청소는 대청소는 보통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자, 기환 씨 일어나세요. 잠자면 안 됩니다. 아직 잠수함에서 알아볼 게 더 있어요. 대령님. 야, 이 승조원으로 살아가는 거 장난 아닌데요. 여기 저 같은 경우는 키도 커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쭈그리고 다녀야 되고 잠도 너무 불편하게 잘 수밖에 없고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그 핵추진 잠수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소형 원자로가 들어올 텐데 그게 아무리 작아도 어느 정도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럼 더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 대한 안전 시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85m 이상의 3,500톤 정도로 큽니다. 더군다나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은 길이가 110m에서 170m, 무게가 10,000톤에서 24,000톤 정도로 훨씬 크기 때문에 내부 공간도 훨씬 넓고 승조원들의 생활 여건도 훨씬 좋다고 보면 되겠죠. 아, 그렇구나. 핵추진 잠수함이 이제 언젠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떤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될까요? 핵추진 잠수함이 되면은 연료 보급 없이도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주 작전에서 수개월 작전까지도 작전할 수가 있고 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은밀하기 때문에 적을 탐지해서 끝까지 끈질기게 추적도 할 수 있어서 해군 전략적 운영 측면에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뭐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겠네요. 은밀하게 다가와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 오늘은 그 잠수함의 은밀한 내부 세계를 보여드렸는데요. 야, 이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대령님, 나중에 핵추진 잠수함 저기 도입되면 저 1등으로 태워주셔야 됩니다. 곤란할 것 같은데요. 대령, 같이 가요. 아니, 잠수함 공간이 왜 이렇게 좁습니까? 근데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승조원분들께 네.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들으시는 승조원 분들께서 아주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요 핵 잠수함에 대해서 개념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핵 잠수함 하면 보통 핵무기부터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핵 잠수함이라고 해서 꼭 핵무기를 탑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맞아요? 우리가 조금 세분화하면 핵 잠수함을 핵 추진 잠수함과 핵 무장 잠수함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 무장은 핵 무기를 실른다는 말이고 네. 추진은 원자로를 탑재해서 추진을 한다는 말이죠. 예, 핵 추진 잠수함을 또 구분을 하면 핵 추진 공격 잠수함과 핵 추진 전략 잠수함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은 SSN이라고 약어를 사용하는데 적 수상함이나 적 잠수함과 싸우는 잠수함이에요. 네. 반면 핵 추진 전략 잠수함은 싸우는 잠수함이라기보다 예. 핵무기를 탑재하고 깊은 수중에서 대기하다가 국가 유사시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그런 잠수함을 핵 전략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동안 핵 잠수함 하면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만 가질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들도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좀 건조한 사례가 있는지. 네, 핵 추진 잠수함은 어디 가냐 정말 엔진이 원자력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는 옵션이죠. 달 수도 있고 핵무기를 탑재를 할 수도 있고 네.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잠수함은 엔진이 원자력인 핵 추진 잠수함이 되는 거고요. 꼭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핵 추진 잠수함을 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잠수함의 추진이 되는 추진력을 내는 원자로는 사실 우라늄 연료를 꾸준하게 일정하게 태워서 추진력을 얻는 원자로가 되는 거고요.
무기는 잘 아시겠지만 한 번에 그냥 다 터트리는 폭발력을 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원자력 발전 기술이라는 것은 핵 무기 기술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어려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디젤 잠수함과의 차이도 저는 또 궁금하더라고요. 디젤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추진 기관에 따른 장단점이 또 있겠죠. 우리 자동차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승용차가 있고 SUV, 트럭. 네.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젤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을 구분을 해보면 디젤 잠수함에도 많은 장점이 있어요. 먼저 싸요. 디젤 잠수함 5척에서 한 10척 정도 가격이 핵 추진 잠수함 한 척의 가격입니다. 또 디젤 잠수함은 가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도 되고 외국 시장에서 그냥 사와도 됩니다. 규제가 거의 없다. 네. 네네. 또 일반적으로 디젤 잠수함은 좀 작고 적 기지 가까이에 가서 아주 은밀한 작전을 하기에도 용이하죠. 예. 하지만 디젤 잠수함에는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스노클 네, 들었어요. 맞아요. 네. 예, 스노클 모르시죠? 스노클링 할 때. 예, 스노클.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이 스노클은 독일 말인데 코끼리 코. 이걸 비속어로 스노클이라고 합니다. 오. 이게 이제 코끼리가 물 속에서 수영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 큰 덩치가 물 속에 있죠. 하지만 숨을 쉬기 위해서 코끼리 코만 이렇게 올려요. 아. 콧구멍만 물 밖에 나오는 것이죠. 요게 스노클입니다. 예, 디젤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가지고 운용을 해요. 하지만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충전하기 위해서 디젤 엔진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바깥 공기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스노클을 해야 되죠. 예, 이것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는 디젤 엔진이 돌아가니까 소음도 발생하고 또 수면 위에 스노클 마스터가 나오기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이것을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빨리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고 스노클을 안 해도 되니까 은밀하게 적에게 탐지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비싸지만 성능이 좋은 잠수함이다. 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의 핵심하면 역시나 뭐 은밀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추진 체계가 작동을 할 때마다 뭐 크든 작든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요. 잠수함에서 소음을 줄이는 것도 굉장한 기술이겠어요. 제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육상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 시끄러워도 아무 문제는 없겠지만 네네. 잠수함이 시끄럽다 그러면은 이거 정말 뭐 바닷속의 경운기냐라는 나 여기 있다. 저한테 다 알려주는. 그렇죠. 나 바닷속의 여기 경운기.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렇게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시끄러우면. 근데 시끄러운 게 그냥 시끄럽고 그냥 놀림받고 말 일이냐 이게 죽느냐 사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존성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발전소를 구성하다 보면 원자로에 물을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펌프가 또 필요하고요. 또 터빈이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터빈을 돌린 증기를 식히려면 또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증기를 식히고 응축을 시킨 다음에 다시 또 내보내야 됩니다. 네.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펌프가 돌아가고 배관을 따라서 물이 흐르고 하는 이 모든 소음을 다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도 아주 잘 구성을 해서 펌프에서 나는 소음을 진동을 잡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디젤이든 핵 추진이든 잠수함은 그 자체로 첨단 기술의 결정체로 불리죠. 네. 특히 건조 기술은 정밀, 조선, 소재, 제어 기술이 모두 결합한 복합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도요, 1992년에 세계 12번째로 잠수함을 보유한 데 이어서 2018년에는 부산 안창호급을 통해서 잠수함 독자 설계 건조국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기술을 확보하기까지 이게 쉽지가 않았겠죠. 그럼요. 예.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잠수함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죠. 예. 그 당시에는 경부고속도로를 선택하냐,
잠수함을 선택하냐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1983년도에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돌고래급 잠수정 200톤 되는 이 잠수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잠수함 보유에 대한 꿈을 1992년 장보고함을 독일에서 가져오면서 실현하게 됩니다. 이 잠수함이 얼마 전에 마지막 시운전을 하고 곧 퇴역을 하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1번 잠수함은 장보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국내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왔는데 독일의 기술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현대중공업에서 AIP 잠수함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 배 이름이 손원일함입니다. 이 잠수함을 또 통해서 우리는 선진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죠. 드디어 도산 안창호함 말씀하신 그 잠수함을 2021년도에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 잠수함은 우리 실력으로 설계를 하고 네. 우리가 직접 건조한 그 잠수함이죠. 우리나라는 드디어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고 또 수출 역량까지 갖춘 그런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 잠수함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5등입니다. 야, 5등이에요? 12번째로 잠수함을 보유하게 됐지만 이제는 세계 5위로 돌아섰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반세기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노력해온 덕분에 이런 또 쾌거를 이룬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좀 독자적으로 개발한 뭐 잠수함 관련 기술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 좀 자랑할 만한 거 뭐 있을까요? 도산 안창호함도 굉장히 우수한 잠수함입니다. 지구상에 뭐 있는 어떤 잠수함에 비해도 손색이 없는 잠수함이죠. 장영실함은 도산 안창호함보다 더 좋아졌어요. 먼저 크기가 도산 안창호함이 3,000톤인데 장영실함은 3,600톤입니다. 길이가 83m였는데 장영실함은 89m죠. 이렇게 배가 커지면 내부 공간이 많아지겠죠.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아져서 더 좋고 더 많은 장비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장영실함의 어떤 성능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무장 능력이 향상되었어요. 기존의 수직 발사관이 6개였는데 이제 10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탐지 능력이 향상되었는데 잠수함은 수중에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듣고 다녀요. 그 장비가 소나입니다. 소나. 최신의 기술로 만든 소나가 뭐냐 하면 말발굽형 소나가 있어요. 이 소나는 멀리 있는 표적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또 작은 소리도 탐지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그 첨단화된 소나인데 상당한 기술력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소나입니다. 장영실 함에는 바로 이 말발굽형 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추진 체계예요. 기존의 디젤 잠수함들은 납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배터리 중에서도 고성능 배터리가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리튬 배터리라고 합니다. 네. 네네네. 리튬 배터리는 조금 비싸지만 2배, 3배의 성능을 낼 수 있고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잠수함에는 굉장히 적합합니다. 장영실함에는 이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기존의 AIP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디젤 잠수함의 영역 중에서 AIP와 리튬 배터리를 같이 사용하는 배는 우리나라 장영실함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AI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AI 기술이 접목이 되었고 또 고급 스텔스 기술까지 접목이 되어서 현존하는 잠수함의 고급 기술들이 다 접목된 잠수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뭔가 가슴에서 막
벅차 오르는. 그러네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디젤 잠수함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려면 또 기존과는 또 다른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의 기술력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고요. 네네. 좀 종목이 살짝 다릅니다. 이게 스피드하고 쇼트랙 정도 차이라고 뭐 설명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는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활용된다면 뭐 충분히 가능한 건데 우리가 그 소형 원전을 만들면서 원자로도 설계를 잘하고 그리고 열전달이라든지 동력으로 바꾸는 부분, 그리고 이걸 자동으로 제어하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참 기술을 많이 고도화를 했습니다. 그럼 그 기술을 활용한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또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최고죠. 그래서 원자력하고 조선 두 가지 아주 탑 기술들을 접목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전홍축 우라늄을 노심으로 쓰는 네. 그런 원자로라면은 좀 더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두 분의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 잠수함 기술이 뭐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력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나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잠수함 건조도 조선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세계 조선소 제가 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소만큼 크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현대화돼 있는 조선소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소의 역량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을 가장 많이 가지고 가장 좋은 잠수함을 쓰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예, 미국이죠. 예. 그런데 미국이 같이 잠수함을 만들자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과 잠수함 건조 기술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세계 잠수함 시장에 진입을 해서 수출 시장을 우리는 석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조만간에 세계 잠수함 수출 시장에 주력이 되는 아마 그러한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이자 이 전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 바로 핵추진 체계죠.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 속에는 작은 통 모양의 우라늄들이 촘촘히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작은 통 속에서 뿜어내는 엄청난 에너지가 작전 수행은 물론 승조원들의 생존까지 책임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펠렛입니다. 물론 잠수함용 원자로는 아니고요. 육상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가 되겠습니다. 요 5g 남짓한 핵연료 펠렛 하나가 만들어내는 전력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나 헤어 드라이어를 약 한 2000시간 정도 틀어 놓을 수가 있고요. 저희 집 기준으로 약 6개월 정도 전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3 기준으로 전기차 30대 분량의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전력량이 이 펠렛 하나에서 나옵니다. 이 펠렛 하나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전기차를 만약 운전한다면 약 1만 킬로 정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을 한 12번 왕복할 수 있는 거죠. 승용차가 1년 평균 약 한 15,000km 정도 주행하기 때문에 1년에 요 펠렛 1개 반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원자로를 실을 수만 있다면 주유소 갈 일이 없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핵연료 펠렛 하나에서 나오는 열량은 디젤 혹은 가솔린 연료로는 약 600리터 정도 되겠습니다. 펠렛 하나로 대형 승용차 연료통 한 10개 정도는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요 펠렛 하나면 핵추진 잠수함이 물속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만히 있으면서 적의 동태를 감시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만약 전속력으로 도망을 가거나 추격하는 상황이라면 3분의 요 펠렛 하나 정도가 아마 소모될 겁니다. 펠렛 1000개
약 한 5kg 정도의 해결료라면 이틀 정도는 전속력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약 100kg 정도면 지구 한 바퀴 정도는 돌 수가 있을 겁니다. 디젤로 이런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속도로 디젤 연료를 소모해야 가능합니다. 바닷속에서 두어 달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산소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펠렛 하나면 바닷물에서 500톤의 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서 물과 공기는 문제가 안 되겠죠. 400명이 하루 숨 쉴 산소도 물을 분해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0명 정도 승조원이 타고 있다면 4일치 산소를 이 펠렛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라늄 연료의 에너지 밀도가 아주 넘사벽이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은 물속에서 무한정으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먹을 음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물속에 머무는 시간을 제한하는 실질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또 너무 답답해서 물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소개한 이 펠렛의 농축도는 3에서 한 5% 정도이고요. 실제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저농축 20% 미만의 농축도 정도라면 이보다 몇 배 더 큰 에너지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잠수함의 연료가 결정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마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진짜 물도 만들고 거기다가 심지어 공기까지 만들어내는 이 해결료.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초기 단계다 보니까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장님, 우리나라에 맞는 핵추진 잠수함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핵추진 잠수함은 싸고 운용하기가 쉽고 연안에서도 작전할 수 있고 먼 바다에서도 작전할 수 있는 이런 잠수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탐지 능력이 향상되어야 되겠어요. 스텔스 기술도 접목이 되어서 우리는 탐지를 할 수 있으면서 적에게 탐지가 되지 않는 이런 기술들을 아주 잘 만들어서 접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함이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적 군함을 상대하는 대함, 적 잠수함을 상대하는 대잠, 그리고 적의 육상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지 공격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또 적 기지 가까이 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연안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요즘은 해저전을 해야 돼요. 해저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미래전은 무인화 시대입니다. 네. 우리 잠수함도 무인 드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공기중 드론 또는 수중 드론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뭐 건조할 수 있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해결해야 될 난제들도 상당히 좀 있고요.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거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작고 가볍고 조용한 그리고 안전한 원자로를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펌프라든지 어떤 주변 기기들 이것들도 똑같이 또 가볍고 조용하고 작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지한다면 냉각도 저절로 잘 되게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원자력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요. 기계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 전자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인공지능도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활용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 중 하나가 또 연료잖아요. 그렇죠.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기술의 고도화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농축 우라늄을 쓰게 된다 그러면은 한 두세 번 정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 네네. 어려움이 있지만 장점은 우리가 해봤던 원자로 설계고요. 고농축으로 하게 되면 다 좋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설계를 해보지 않은 원자로가 되겠고요. 이걸 어디서 구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죠. 저농축 우라늄을 만약 잠수함에 써도 되는 길이 열린다면 우리가 농축해서 쓸 수도 있을 거고
만약 우리가 고농축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농축을 할 수가 없고요.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에서 들여오는 길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냥 핵 추진 잠수함 자체를 사오면 안 되나요? 그것도 한 방법이죠. 뭐 중고로 사가지고 뭐 자동차도 튜닝 하잖아요. 중고차도 있고. 예, 그거 안 됩니까? 중고라도 이것은 네. 뭐라고 해야 죄송합니다. 될까요? 예,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니요. 사오는 방법도 있고 네. 리스가 있어요. 리스. 리스. 아, 장기 렌트 뭐 리스처럼. 렌트. 네. 그래서 인도가 러시아에서 리스를 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가진다 하는 목표보다 우리가 만든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는 것이 목표죠. 예. 그렇게 해서 잠수함 건조 기술도 확보하고 네네. 원자력 산업과 연계된 국내의 어떤 전반적인 산업의 역량을 같이 올리는 것이지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와서 단순히 쓰겠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머니 현답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만들고 그 관련된 인프라도 국내에 건설을 하고 우리 손으로 다 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꼭 확보해야 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하지만 실제 건조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꼭 풀어야 할 핵심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만 이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도 뭐 한두 개 기업이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소재부터 해서 부품, 장비 여러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그중에서 이런 방산 생태계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핵추진 잠수함은 국가적 프로젝트예요. 외교부, 산업부, 환경에너지부 같은 범정부 기관들이 다 동원이 되어야 돼요. 또 방사능 안전관리해야겠죠. 환경평가해야 되죠. 그리고 비상대응 시스템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수함을 조선소에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소와 협력하는 업체들이 1,000개 이상이 동원이 돼요. 이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보다 앞에서 말한 안전평가가 훨씬 기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선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네. 물론 우리가 실현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성사시킨다고 하면 우리나라 잠수함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견고해지고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길도 훨씬 탄탄해지고 우리나라가 잠수함 종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기술, 제도, 인력까지 하나씩 갖춰간다면 또 머지않아서 우리 바다에도 네.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이 실전 배치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전략적인 변화가 또 많이 생기겠어요.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우리 잠수함이 활동하는 영역이 달라집니다. 연근해 작전에서 먼 바다까지 가서 작전을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져요. 연근해 방어 위주의 작전을 했다라고 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 필요한 해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우리 주변에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는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북한은 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보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의 어떤 안도감, 우리 군에 대한 신뢰 이런 것도 같이 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또 앞으로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또 하나의 든든한 전력이 되길 기대해 보고요. 그 여정을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환.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은밀하게 다가와서 치명적인 반격을 가하는 잠수함.
이 조용한 암살자 잠수함은 언제, 누가, 어디서 처음 등장했을까요? 잠수함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건 1642년. 네덜란드 출신 영국 발명가 코르넬리스 드레벨이 1인용 잠수함을 발명했습니다. 나무로 된 선체에 이 방수가 되도록 기름칠한 가죽을 덮고 양옆에는 노화 가죽 주머니를 달았죠. 이 가죽 주머니에 물이 차면 잠수하고 압축기로 물을 짜내면 다시 떠오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수심 4 내지 5m 아래에서 3시간 동안 약 3.2km를 운항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수면 아래로 내딛는 첫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처음 투입된 잠수함은 뭐였을까요? 1776년 미국 독립전쟁 한복판. 영국 해군이 바다를 장악하자 이 미국의 발명가 데이비드 부슈널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길이 2m 남짓한 1인용 술통 모양의 잠수함 터틀. 탑승자가 손잡이를 돌리면 이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이동하고 꼭대기에는 송곳 모양의 드릴이 달려 있었습니다. 영국 전함의 밑바닥을 뚫고 이 폭탄을 설치하려는 목표였죠. 자, 비록 작전은 실패했지만 인류는 처음으로 바다 밑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1954년 1월 21일 미국 코네티컷주 그로톤 조선소에서 역사적인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호. 다합수형 원자로를 장착한 노틸러스는 연료 보급 없이도 이 무한에 가까운 자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북극점 아래를 통과하며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죠. 그렇게 더 오랜 시간, 더 멀리 항해할 수 있게 된 잠수함. 1960년 2월 24일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트리톤이 이 비밀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잠수 상태로 지구 한 바퀴 돌기. 자, 트리톤은 2달 동안 약 49,000km를 완전 자망 상태로 항해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세계 일주였죠. 더 은밀하고 더 위대해지는 잠수함. 심해를 향한 끝없는 도전이 만든 인류 최고의 무기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우리나라의 해상 안보를 뒤바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K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는 것도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니까 가슴이 너무 뿌듯해지면서 편안해져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셨거든요. 어떠셨나요? 저는 잠수함 승조원이었고 지금은 또 취미로 잠수함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잠수함 이야기를 하면 항상 즐겁습니다. 네, 다른 주제도 많을 건데 오늘 잠수함을 주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는 또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떠셨어요? 예,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라든지 안전성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이 추진용, 특히 잠수함 추진용 원자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건 처음이었어요. 참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오늘 드린 설명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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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